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유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네 가지 유형 중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자활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비록 소개하지만 중요성도 네 번째인 건 아니에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다고 크게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중요성이 가장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네, 옳은 생각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자산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미래 사회는 현대 사회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데, 미래 세대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연대하면서 좀 보듬어야겠는데 좀 쉽진 않네요. 어쨌거나 이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자활기업의 소셜 미션은 탈빈곤입니다. 빈곤 계층이 점점 많아지고 빈곤층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지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업의 의의는 갈수록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활기업 안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있고 하는 업들은 다 다르죠. 뭐 당연히. 그래도 목적은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마다 설사 하나의 기업 안에서도 다양한 소셜 미션을 설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활기업은 거의 유일한 소셜 미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탈빈곤, 빈곤으로부터 좀 탈출해서 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유형 중에 하나인 자활기업에 대해서 좀 간략히 검토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활기업 먼저 정의를 좀 해봐야겠죠, 여러분. 자활기업, 당연히 자활 플러스 기업 합성어입니다. 자활하게끔 해주는 기업이란 얘기인데, 자활은 사전적 의미가 자기 힘으로 살아감, 이런 뜻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생활할 때 활자이고 스스로 자자니까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럼 다른 말로 보면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정책에서 자활,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사전적 의미보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인 얘기인가? 그런데 사실 이 자활 기업 혹은 자활 정책, 자활 서비스, 뭐 자활 공동체라고 했을 때의 자활은 장애인 측면보다는 빈곤층, 취약계층 중에서도 경제적인 빈곤층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산 혹은 자기의 소득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좀 힘든 계층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계층들을 위한 뭐 정책, 그럼 자활 정책, 그런 계층들을 위한 사업, 그럼 자활 사업, 그런 계층들이 모여서 함께 경영하는 비즈니스, 그럼 자활 기업,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하고 또 가난을 탈피하기가 어렵습니까? 사회학을 비롯한 경제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던 연구 주제예요. 왜 개인은 가난해지는가? 과거에는 개인의 책임으로 봤죠. 개인의 특성이 게으르고 개인이 투자 안 하고 노력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탈하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빈곤을 탈출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단의 문제다. 그래서 어느 집단은 어느 집단보다 더 게으른 것이 문화이고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빈곤을 탈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인종적으로 흑인들을 좀 무시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또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인종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난하다, 이런 얘기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러나 현대의적 흐름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 자산의 문제, 이런 문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파편화된 개인의 문제들이 이제 빈곤을 고착화한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거죠. 사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하나만은 아니겠죠. 개인의 문제도 분명 결부되어 있을 수 있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운도 작용할 수가 있겠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서 빈곤계층이 많아지는 거 당연히 좋은 현상은 아니고, 또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정책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책은 결국에는 세금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세금을 쓴다라고 한다면 그 세금으로 최대의 효과를 우리가 좀 얻을 필요가 있잖아요. 즉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두는 것이, 거기에 우리가 세금을 쓰지 않는 것이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것인가? 뭐 복지 정책을 늘리면은 경제도 발전해, 이런 뭐 약간은 좀 이념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적인 측면에서 빈곤층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빈곤층이 빈곤을 벗어나서 탈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해야만 그 사회가 활력 넘치겠죠. 부자는 영원히 부자, 엘리트들은 영원히 엘리트들, 엘리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난한 대중들, 특히 그 대중들 중에서도 빈곤층은 그냥 영원히 빈곤층. 그러면 그 사회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사실 망조가 드는 거죠. 그런 국가는. 당연히 빈곤층들도 뭔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타파해서 나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약간의 마중물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활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모두 다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빈곤층이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하면 그 창업을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마중물처럼 도움으로써 또 지속한 비즈니스가 돌아가겠죠. 그러면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자활기업의 근본 태동의 원리.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는 있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좀 뜯어볼게요. 2인 이상, 그러니까 참여자가 2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안 되나? 됩니다. 예, 다만 직원이 있어야겠죠. 개인 사업자 또는 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 뭐 등등 뭐 다 됩니다. 이렇게 2인 이상이 모여요. 근데 구성원은 누구? 수급자 또는 차상이자라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개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 영상이 사회적 경제 거의 모르시는 분들, 1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구성원은 수급자 또는 차상이자가 상호협력한다는 사회적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죠. 호혜성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 조합 또는 사업자,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수단이에요.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해서 탈빈곤이 목적이 되겠죠. 탈빈곤을 하는 그런 업체가 자활기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원, 수급자,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자는 법률적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빈곤 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어요. 아무리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정부가 급여를 줘요. 뭐 공무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수급자는 누군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중위소득이 뭔지 알아야죠. 중위수는 평균이랑은 좀 달라요. 평균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든 관찰값을 다 더한 다음에 관찰수로 나누게 되면 돼요. 우리 반에 우리 반이 중학교에 한 25명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25명의 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키의 평균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평균은 뭐예요? 모든 학생의 25명 학생의 키를 다 더한 다음에 25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평균은 정책적 어떤 지향점 혹은 정책의 형성, 정책을 만들 때는 잘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평균은 극단치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바이어스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25명이 대체로 남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체로 키가 한 155, 중학생이니까 155에서 한 170 정도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평균이 뭐 162예요. 예를 들어서 162 정도 키의 평균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전학을 가서 24명이 됐고 한 학생도 전학을 왔어. 근데 이 전학 온 친구가 가정입니다. 가상의 상황으로 키가 2m 30이야. 그러면 이 친구 하나 때문에 반의 전체적인 키가 갑자기 쑥 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진짜 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2m 30짜리 이 친구 한 명 때문에
반의 키의 평균이 바이어스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극단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중위수를 쓰는 게 훨씬 더 이 반을 대체로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중위수는 뭐냐면 25명의 학생을 가장 키 큰 친구부터 가장 키가 작은 친구까지 쭉 일렬로 세워요. 그러면 딱 중앙에 쓰는 친구. 13번째 쓰는 친구라는 의미예요. 앞에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12명, 뒤에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이 12명 있는 거죠. 그렇게 딱 가운데에 쓰는 친구의 키, 그 값이 중위수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자체가 아니라 그 친구의 키. 그럼 중위소득은 뭡니까? 가구별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뭐 8인 가구 막 이렇게 있을 텐데, 가구별로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부터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까지 쭉 나열했을 때 정말 50%에 위치하는, 딱 중앙에 위치하는, 중앙에 서 있는 가구, 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겠어요. 그 중위소득의 30%에서 50% 미만으로, 이하로, 소득이 형성이 된다면, 수급권자가 되고, 실제로 급여를 신청해서 받게 되면 수급자가 되는 거죠. 자, 30이면 30이고 50이면 50이지 30에서 50은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개가 있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런 급여가 4가지가 있고요. 이 4가지에 따라서 중위소득이 몇 % 기준이 달라요.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소득이 형성되어 있어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한 35%다. 그러면 생계급여는 신청하지 못하고 나머지 3개는 신청할 수가 있고요. 48%다. 그러면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고요. 45%다. 그러면 생계의료는 신청할 수 없고 주거, 교육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보기가 편하죠. 만약에 4인 가구의 누군가가 어떠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본다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얼마입니까? 540만 964원이잖아요. 여기 곱하기 0.3을 해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값보다 이하로 소득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생계급여부터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 이게 몇 %에 위치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540만 원에 내 소득이 한 45% 된다. 그러면 주거와 교육만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수급자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겠어요. 하여튼 이런 수급자 바로 윗계층,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서 만든 기업이 자활기업인데, 자활기업을 만들면은 뭐 다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만들면은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비는 부처, 그다음에 그 시도별로 선정을 하고요, 지정을 하고요,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와 시도 등록 인가 뭐 이렇게 일반이냐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자활기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국가 이런 어느 단위에 그 정부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지역자활기업,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즉 시도지사가 인정을 하게 되면 광역자활기업,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게 되면 전국 자활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자활사업의 규모죠. 그러니까 지역적 규모가 좀 작은 단위의 기초 안에 들어가면 지역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라고 하면 광역자활기업, 그 다음에 전국 단위다라고 하면 전국자활기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이렇습니다. 지역자활기업은 이게 2022년 말 기준이에요. 967개고요. 광역자활기업은 41개, 전국자활기업은 4개 있습니다. 참여자는 지역자활기업은 7,475명. 그래서 나눠보면 7,475를 967로 나누면 그 기업당, 지역자활기업당 참여자 수가 나오잖아요. 약 7.7명 정도 됩니다. 광역자활기업은 614명이 참여해요. 그래서 614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41을 614로 나누게 되면, 아니구나, 614를 41로 나누게 되면 기업당 약 한 15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전국자활기업은 640명 정도가 참여해요. 총 2,560명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에 1,012개의 자활기업이 존재하고요. 참여자 수는 10,000명이 좀 넘습니다. 규모 면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보다는 작죠. 한 3분의 1 정도 되고, 협동조합보다 많이 작지만, 물론 협동조합은
등록만 해놓고 비즈니스를 운영 안 하시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뭐 최대 보면 한 65%는 그렇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한 60% 정도일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보더라도 협동조합보다도 많이 작죠. 규모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회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리스트, 엑셀 리스트 좀 보여드리면 네, 이제 H 쪽에 있는 것이 이 칸에 있는 것이 사업자 구분이에요.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과 이제 자활기업 겹칠 수도 있고 마을기업도 겹칠 수 있고 그래서 협동조합은 사실 그 자체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유형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만들 때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인격 형성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보면 개인 사업자가 약 50% 정도 됩니다. 1000개 중에 약 한 500개 정도가 개인 사업자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네, 한 170개가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네, 법인 사업자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쪽 G 쪽에 있는 것이 이 칸에 있는 것이 네, 업종이에요. 그래서 어느 업에 많이 창업이 되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데 청소, 뭐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이나 청소, 그 다음에 좀 간략한 뭐 음식 판매 이런 쪽이 많습니다. 유통도 되게 많고요. 택배나 유통이나 이런 쪽 많고요. 음식점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숙련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군보다는 그런 업종보다는 조금은 저숙련으로 단기간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업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청소 같은 경우 아무나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도 나름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청소나 택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육 훈련을 쭉 거쳐서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한번 현장 경험도 좀 해보신 분들, 자활사업단 참여하신 분들이 자활기업으로 지속해서 좀 발전해가는 그런 어떤 정책적 경향성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랑은 좀 달라요. 공공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뭐랄까 정말 육체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뭐 낙엽을 줍는다던가, 그렇죠? 그런데 공공근로보다는 조금 더 숙련, 그렇지만 아주 고숙련은 아닌. 그래서 좀 단기간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한 정도의 업종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들 좀 알아보고 도시학 강의 유형 알아봤죠. 유형별 사례들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짬짬이 도시학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주제들 가지고 영상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